자, 이제 두 번째 반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찬이란 말이 자연스러운데요. 중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찬이란 단어가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여러 요리를 먹고 마지막에 주식이라고 하는 탄수화물 요리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후식이 있는데 그냥 몇 개의 요리가 나온 거지 우리처럼 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옆에 국이 있어야 되고 한가운데 찌개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여러 접시에 담겨있는 종지에 담겨있는 다른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없죠. 우리만큼 이렇게 반찬에 익숙한 사람도 없고 우리만큼 반찬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경우도 없습니다. 물론 일본도 우리가 약간 비슷하긴 하는데 반찬의 가짓수가 우리처럼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반찬이 있는데 반찬이 좀 구성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 찌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반찬인데 그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진을 3개를 가져왔는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니까 들어간 재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치를 주재료로 했고 두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뻘겋게 다 끓여냈네요. 자, 뭐가 국이고 뭐가 찌개고 뭐가 전골일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길내면은 물을 많이 잡았으면 국이고 물을 적게 잡았으면 찌개고 그 다음에 비싸게 돈 주고 먹으면 전골이고 사실 이런 거밖에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는 반드시 밥을 먹을 때 옆에 국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국은 그래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찌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찌개란 단어가 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찌개는 그 단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중부 지역에서도 없습니다. 평안도 지역, 한경도 지역 가도 찌개란 말을 몰라요. 다 국이었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좀 많이 잡아서 개인적으로 한 그릇씩 먹으면 국이고 한가운데 놓고 온 가족이 같이 떠먹을 수 있으면 찌개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경계가 상당히 좀 모호하긴 하죠. 이 모호한 것 속에서 국은 꽤나 오랫동안 우리의 밥상에서 주인 바로 옆에서 기능을 했었죠. 왜? 왼쪽에는 밥, 오른쪽에는 국. 그래서 수저로는 국을 떠먹고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는 국을 떠먹고 그 다음에 밥과 함께 말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원래 국과 밥은 따로였었죠. 그런데 삶이 바빠졌어요. 특히 장터 같은 데에서는 빨리 먹고 빨리 치워야 돼요. 설거지도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국에 밥을 아예 말아 갖고 나온 겁니다. 한 그릇째. 본래 국과 밥은 따로였는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나오니까 국밥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누군가가 국과 밥을 따로 내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따로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때는 주인이 좀 바뀌었죠. 여러분이 따로 국밥집에 갔으면 밥을 먹으러 간 거라기보다는 국을 먹으러 간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국인 것 같아요. 뭐 고기도 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재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래 밥상의 주인은 밥이었다가 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가 둘이 합쳐져서 그냥 팔리다가 나중에 따로 국밥에서는 다시 국이 이제 주인으로 올라와서 밥이 그거의 보조적인 그저 말아먹는 보조적인 대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적어도 따로 국밥의 밥상에서는 밥이 주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이 주인이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재료로 맛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메뉴를 선택하지 여기에 밥이 얼마나 맛있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이 우리 밥상의 주된 그 주인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국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처음부터 국이라는 이름보다는 찌개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부대찌개래요. 또는 존슨탕이래요. 자, 부대찌개 처음에는 무슨 뜻이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군부대 옆에서 만들기 시작한 찌개래요. 재료를 봤더니 군대에서 나온 뭐 햄이니 그다음에 뭐 고깃덩어리니 이런 것들. 그래서 재료를 보면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불량한 재료들을 그 조미가 아주 많이 돼 있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존슨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존슨탕.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했더니 존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그 존슨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였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 뭐라고 붙일 것 같냐면 잡탕이라고 붙일 것 같습니다. 별 재료가 다 들어가 있죠. 햄과 소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통조림에 들어있던 콩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면은 왜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기 서양 재료에 김치는 또 왜 들어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잡탕찌개이긴 한데 자, 저것의 재료를 보고 저것의 기원을 보고 저것을 비하하면 안 되겠죠. 왜? 음식은 맛있으면 되고요. 배부르면 됩니다. 저 부대찌개 같은 독특한 찌개들이 우리의 상에 올라오면서 우리는 훨씬 더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기원과 관련 없이 이 부대찌개도 우리 밥상의 주인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반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국과 찌개는 보통 잘 얘기를 안 하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찬이란 말이 재밌습니다. 자, 반찬은 한자어예요. 한자어인데 고유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유어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건건이란 말이 있어요. 또는 이제 한경도 방언에 가면 햄새란 말이 있어요. 건건이, 햄새, 반찬의 뜻이기도 한데 실제 문법을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진짜 반찬은 뭐가 반찬이냐면요. 육류, 고기 반찬이 진짜 반찬이고 건건이나 햄새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 식물성 반찬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이유가 왜 이런 그 구별이 생겼을까는 요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육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사냥을 통해서 구해요. 물론 이제 바다에서 낚시예요. 그 다음에 그 육류는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냥과 짐승의 그 어원을 어디에 찾냐면요. 산행과 중생에서 찾아요. 산행이란 건 뭐냐? 산에 가다는 뜻이에요. 동물들이 주로 어디 많이 살아요? 산에 사니까 산에 가야지만 이 동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빠르고 날쌔니까 얘들을 잡기 힘들어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힘이 더 세기도 해요. 그래서 산에 가서 힘들게 얻는 것들이 바로 이런 동물성 그 식재료들인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생이라고 불렀어요.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했을 때는 무생명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짐승이 여기에서 왔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짐승은 고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생명들, 그러니까 식물, 여기서 식물이 따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식물을 제외한 동물까지도 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반찬이라고 하는 고기 반찬은 사실은 뭐냐면 산에 가서 힘들게 얻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생명을 가진 대상들이니까 그것들을 따로 진짜 반찬이라고 불렀고, 진짜 반찬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건건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구별이 되긴 하지만 밥상에서의 반찬은 꼭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재밌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쌈과 샐러드 뭔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채소를 먹는 방식을 보면 주로 샐러드예요.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썰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드레싱을 넣거나 아니면 소스를 뿌리거나 또는 이제 뭐 고기 같은 재료를 여기에 같이 넣어서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채소류를 샐러드로만 먹는 게 아니라 나물로도 무쳐 먹고 별 방법으로 다 먹는데 재밌는 건 저 쌈입니다. 쌈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먹나요? 잎이 좀 넓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자, 밥 넣고 고기 넣고 반찬 넣고 쌈장 올려서 입이 터지라고 막 밀어 넣죠. 정말 좀 미련스럽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방법이긴 해요. 음식 자체보다도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단어죠. 쌈이란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싸다에서 왔습니다. 싸다. 무엇인가를 싸다. 즉 어떤 재료가 있든 잎이 넓은 채소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입에 넣는 거죠. 포용이에요. 포용. 밥상에 무엇이 있든 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맛으로 됩니다. 샐러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샐러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우리는 나물을 데쳐가지고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서 먹게 되면은 본재료의 이게 맛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샐러드 같은 경우는 본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특별한 조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잘라서 섞어서 위에 드레싱이나 그 소스를 뿌리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샐러드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샐러드볼 말 그대로의 뜻은 이렇게 잎이
입구가 커다란 샐러드를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근데 이게 그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미국 사회를 표현할 때, 미국 사회의 어떤 특징을 표현할 때 다인종,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이것의 어떤 통합 모델을 제시를 할 때 그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는 그 용광로 모델이 있었어요. 즉 다인종, 다민족 국가지만 미국이라는 커다란 용광로 내에서 모두가 다 녹아서 하나의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뿌리가 다 다른데 그들이 하나의 쇳덩어리로 녹아서 다시 탄생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이 바로 뭐였냐면 샐러드 보울 모델이었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사회는 커다란 샐러드 보울 같은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들, 그 다음에 뭐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각각의 속성들이 그대로 다 살아 있으면서 그것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또는 소스와 드레싱으로 다시 조화를 이루면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쌈과 샐러드 다 마찬가지죠. 결국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다 통합한다는 의미예요. 샐러드 역시 각각의 속성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 하나의 음식으로 어우러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밥상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짜 반찬인 육류든 아니면 건건이나 햄새라고 불리는 채소류든 이것이 우리 밥상 위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결국 밥이 주인인 그 상의 그 전체의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소중한 식재료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동물의 동물성 그 식재료의 대표인 돼지나 소를 보면은 여기서 보듯이 아주 다양한 부위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를 보더라도 역시 저런 모든 심지어 뭐 누군가는 200개의 부위를 구별해서 우리가 먹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게 오해를 우리가 사기 쉬운데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구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좋게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식가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식재료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식재료들이었던 거예요. 어느 하나 버릴 수 없이 다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의 부위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맛이 어떻게 다른가, 질감이 어떻게 다른가, 색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다 구별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다 먹게 돼요. 사실 삼겹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설마 삼겹살을 몰랐을 리는 없겠죠. 고기가 귀한 시절에는 그냥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었어야 되니까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먹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삼겹살이 본격화된 건 70년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엔 세겹살이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삼겹살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됐는데요. 근데 이 삼겹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 모든 부위를 이렇게 세세하게 다 구별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각각의 부위들이 다 소중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맛을 즐기기 위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뭐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삼겹살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위는 남한하고 오로지 다 삼겹살만 찾아갖고 심지어 외국에서 삼겹살만 수입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위들은 값이 싼 것뿐만 아니라 버려지기도 하는, 뭐 그렇게 완전히 버려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삼겹살에 대한 우리 집착이 오히려 더 많은 이 동물, 그러니까 돼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홀대받는 것들은 천시되는, 버려지는 이런 상황까지 된 거죠. 본래는 각각의 부위를 다 구별해서 소중한 맛을 즐겨라 그런 뜻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부위에 그 집착의 뜻으로 이 삼겹살이 쓰이게 되기도 한 거죠. 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그 부위들을 구별을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돼지와 그 소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걸 부위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애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의 경우는 송치라고 있어요. 애저는 뭐냐면 새끼돼지, 애기돼지란 뜻이고 송치는 좀 그 약간 끔찍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죽은 암소의 태중에 있는 새끼예요.
그 해장국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을 경우에 송치가 들어오게 되면 연락을 해서 와서 드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애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한 어떤 잔치가 있을 때 색다른 요리를 낼 때 애기 돼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모든 생명들은 귀하고 어린 생명들은 그것으로서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새끼 돼지로 요리를 만들고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그 암소의 태중에 있는 그 새끼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하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식도락 취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랬던 게 아니라 돼지를 잡았는데 또는 새끼 돼지가 죽었는데 참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 거죠. 암소를 잡았는데 태중에 새끼가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아껴 먹었던, 그러니까 버릴 수 없어서 먹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주 독특한 식도락 취미가 돼가지고 그것만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본래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거니까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또 나와 있지 않은데 부속고기란 돼지 부속. 우리가 엄청나게 또 잘 먹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순대 먹어요. 순대 먹을 때 그 창자 안에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마구마구 넣어서 먹는데 그 주된 재료 중에 하나가 피죠. 피도 버리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대만 먹나요? 순대 먹을 때 보면 간도 나오죠, 허파도 나오죠, 염통도 나오죠. 거기에 이제 뭐 귀도 잘라서 먹기도 하고. 이건 도대체 뭘까? 아니 버려도 될 걸 왜 먹나? 사실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모두가 다 너무도 소중한 부위였으니까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 하나하나를 다 먹어서 그 부속이라고 그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부속이라기보다는 이 소나 돼지 전체를 이루던 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뜰하게 먹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진짜 반찬이라고 했을 때 이 육류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기 힘들어하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서 더 높은 반찬으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반찬의 또 한 부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자, 물고기라고 하기도 하고 생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름부터도 참 슬퍼요. 여러분은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물고기는 무슨 뜻인가요? 물에 사는 고기란 뜻이에요. 물에 사는 고기. 얘들은 처음부터 대상이 뭐냐면 음식으로서의 대상이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무태 사는 소나 돼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에 사는 이 녀석들도 결국은 다 먹기 위한 대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조차도 물고기라고 붙었어요. 생선은 어떤가요? 한자로 생선이라고 붙었는데 한자의 뜻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살아있는, 신선한. 왜 굳이 물고기, 바다에 사는 또는 그 민물에 사는 이름들을 보고 생선, 살아있어야 되고 싱싱해야 되는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 자체도 결국은 먹기 위한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결국 사람의 음식으로밖에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고기, 여러 물고기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두 물고기의 사람만 들고 왔습니다. 자, 물텀벙과 도루묵인데요. 물텀벙이는 여러분 흔히 듣기는 아마 아귀 또는 아구 정도로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참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었어요.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너무나 흉측하게 생겨서 먹을 것이 귀하긴 했지만 차마 저거는 못 먹겠다고 해서 다 버렸는데 잡자마자 그냥 던졌더니 물에 텀벙텀벙 빠져서 물텀벙이래.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는 여전히 물텀벙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마산 지역에서 하는 이제 음식점 주인이 저 버려지는 것이 아까웠던지 저걸 끄덕끄덕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저걸 잘라서 몇 개 콩나물을 잔뜩 집어넣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아주 비싼 요리로 둔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구찜 뭐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좀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물텀벙이가 과거에는 물에 그냥 잡자마자 버려졌던 것들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것이 아주 대접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도루묵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도루묵은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듣기는 임진의 열왕과 관련해서 선조가 그 피난을 할 때 이제 음식이 귀하니까
요리사가 어떤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줬더니 그것이 아주 맛있다. 해서 이 고기의 이름이 뭐냐 했더니 어떻게 불러서 누가 알려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임금이 이름을 하사했는데 다시 이제 전장이 끝나고 궁궐에 와서 여러 가지 음식 진수성찬을 먹다가 이 물고기가 생각해서 다시 먹었더니 맛이 없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인 묵으로 다시 도로 묵이라고 해라.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물고기에 붙여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물고기의 본래 이름이 돌묵 정도였다고 보고 있어요. 돌묵이니까 돌묵은 리을이 있고 그것을 모음 하나만 더 넣으면 도루묵 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누고 있는 것뿐이죠. 이 물고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보면은 자린고비 그때 그 굴비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가을에 우리가 많이 먹는 전어 얘기가 나와요. 이 모두도 다 사실은 실제로는 그 근거가 없고요. 대부분 다 만들어진 얘기들입니다. 굴비는 왜 굴비냐? 본래부터 굴비였을 텐데 그 고려 시대의 어떤 신하가 귀향을 갔는데 절대로 나는 굴하지 않겠다. 그래서 굴하지 않겠다의 뜻으로 굴비라고 붙였다는데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 전어 같은 경우에도 돈전자를 굳이 쓰는데 그 돈을 많이 벌어줘서 그렇다는 의미로 누군가를 붙이기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어가 왜 이렇게 썩 그 고급스러운 생선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뒤에다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게 되죠. 그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가을 전하는 깨가 서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붙여주는 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자체를 먹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먹는 것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성공한 그 식재료가 바로 뭐냐면 물텀벙. 예전에는 버려졌다는 것을 되살리면서도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맛있게 비싼 돈 주고 먹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한번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전어는 가을만 되면 늘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한대요.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식재들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밥상에 보면 밥이 바로 앞에 있고 밥은 같이 먹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것들을 다 놓고 그다음 옆에 국이 있고 밥과 국은 따로였다가 어느 순간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또 따로가 되면서 그 주인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찌개와 국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여러 반찬들이 있는데 우리의 말 속에서는 진짜 반찬, 육류는 반찬이라고 그러고 그 아닌 것은 건건이 또는 햄새, 고유로 부르면서 구별을 하긴 하는데 이 모두가 우리 밥상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오늘날 여러분이 다 밥상을 보고 먹을까 말까를 고민할 때 밥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반찬이 메인 요리가 쓸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밥상의 주인은 본래 밥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반찬들까지도 밥상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그 밥상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 부대찌개 같은 것을 보면은 본래 우리의 음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서양에서 들어온 식재료들 그다음에 온갖 재료들을 잡탕으로 섞어서 만들어서 우리의 상에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우리 밥상의 주인이 된 거죠.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고 그래서 밥과 반찬을 즐기면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밥상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